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월 31일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8월 1일 0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되며 무역협정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사전 고지된 고율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자평하며 강경한 무역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6월 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4%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지난 5월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관세 인하 여파로 상품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으로 31일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4조 클럽에 진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AI 클라우드 사업의 호조 속에 주가는 장중 8% 넘게 오르며 한때 시총 4조 1천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 기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였죠. 기술주들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장 출발은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하기까지 했는데요. 2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가 싶었더니 다시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03%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0.3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2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된 건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에 대해서 지금 하락을 해라라고 이렇게 서한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슈도 있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지수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0.7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매도가 되는 시장이 펼쳐졌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0.05% 하락하면서 4.3%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지 못했습니다. 3% 넘게 빠지는 흐름을 좀 기염을 토했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 30개 기업 중에 무려 1개 기업만이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기업이 코이런트인데요. 이마저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가도 0.8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배로당 6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멕시코와의 상호 관세 시한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은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히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반도체 지수가 참 좋지 못했습니다. 좀 짙게 빨간불을 켜준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연일 사상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오늘 0.78% 하락하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좋지 못했습니다. 2.95% 하락했고 AMD 또한 1.78%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퀄컴 실적이 나왔죠. 애프터마켓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총 4조 달러 클럽에 이제 입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AI라든지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라클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1.26% 상승.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1.5% 하락하고 있지만 마스터카드로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적 호조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금융주 쪽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약값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헬스케어 단에서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존과 메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메타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오늘도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11%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좀 테슬라라든지 구글은 좀 2%, 3%대 좀 빅테크 기업들 오늘 좀 좋지 못한 흐름까지 이어졌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볼까요? 네, 애플 매출 좋았습니다. EPS 또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잘 나왔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893억 달러였는데요. 940억 달러로 체크가 되면서 예상치를 훌쩍 넘는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 또한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1.43달러였는데 1.57달러로 나오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매출과 EPS가 좋았던 이유도 좀 따져봐야겠죠. 아무래도 아이폰에 대한 매출이 좀 좋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조기 구매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매출이 빠르게 찍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비스 매출도 좋았습니다. 13% 성장하는 흐름까지 가졌고요. 앱스토어라든지 애플 플레이 등 역시나 포함해서 서비스 매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는 맥과 아이패드가 있죠. 맥에서 매출이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부분에서는 다소 부진했다라는 성적을 내놓았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총 그래도 이익률을 따져보니까요.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관세 인상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애플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이 투자 아이디어 좀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볼까요? 네, 아마존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3분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그래도 2분기 매출부터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677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 또한 좋았습니다. 1.68달러로 예상치가 1.33달러였는데 역시나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좋았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죠. 온라인 매출이 좋았고요. 광고에 대한 성장 또한 좋았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온라인에서 이번에 프라임데이도 있었죠. 함께 상승하는 이런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적인 부분에서도 23%나 성장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망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치가 194억 달러라고 정해졌는데 지금 205억 달러에서 155억 달러로 지금 하향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비와 함께 계속해서 연관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온라인 매장에서는 좋았지만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불안정한 요인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매장이 좋았다는 거는 프라임데이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이를 뒷받쳐줬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네,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 동반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스트레티지 깜짝 실적 발표했습니다. EPS 크게 상했고요. 매출 또한 좋았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2.7% 증가했다라는 점까지 포착이 되는데요.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순이익 또한 늘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깜짝 실적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거래에서는 1%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그래도 매출도 조금은 하회가 한 부분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가이던스 또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같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15억 달러가 나왔고요. 예상치가 15억 6천억 정도로 하면서 좀 약간 하회가 됐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거래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가이던스가 부진하다라는 우려가 체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4억 달러가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코인베이스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하락하고 있다.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스트레티지랑 코인베이스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죠. 한미 관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어떤 매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K푸드, K뷰티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 상호 관세를 부과를 앞두고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한미 협상이 어제 속보로도 전해드린 바처럼 15%로 확정이 된 건데요.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의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어떤 협상에 대한 타결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협상은 정말 막판까지 치열한 모습을 맞아요.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좀 극적으로 타결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조선업 협력인데요. 미국에 신규 조선소를 짓고 현지 인력을 키우고 또 선박을 건조하고 정비하는 데 1,500억 달러가 투입이 됩니다. 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핵심 광물 확보와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 금융 패키지로 쓰이고요. 여기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같은 에너지 제품도 미국에서 추가로 사오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직후에 양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세부 내용을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주력 수출품이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15% 관세로 묶이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 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지금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으로 간다라는 발언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언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한국이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돌아간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걸 재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즉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을 다시 미국 내 사업 확장에 쓰게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대통령이 직접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미국 주도의 투자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는 대출과 보증 같은 다양한 금융 방식이 섞여 있고요. 조선업과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우리의 전략 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한계는 좀 일부 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 같은 일부 품목들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와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 관세가 붙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25%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한 값비싼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이런 전략들은 그래 도움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여전히 50%의 고유 관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합의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 총수들까지 지금 미국에 가면서 협상에 힘을 보태기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협상 타결에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줬을까요? 네, 사실 막판에 이 협상 분위기를 바꿨던 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총수들이 깜짝으로 방미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먼저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들고 워싱턴에 갔었고요.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미국을 찾았습니다. 특히나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카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짓고요. 군함과 수송선을 건조하고 또 MRO 사업까지 함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쇠퇴한 자국 조선업을 되살릴 기회를 갖고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협상 직후에 조선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까지 이런 전략 산업이 미국에 적극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또 기업별로 미국 사업 확대 전략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인데요. 결국 이번 합의는 단순히 관세율만 낮춘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경제 안보 협력 체제를 새로 짠 계기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미군의 관세 협상 아무래도 지금 극적으로 타결을 이뤄내면서 15%의 관세율로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투자가 이뤄질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영업이익이 4천억 원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6분기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인데요.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이번 실적 그래도 얼마나 부진하게 나왔는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일단 어제 발표됐던 2분기 확정 실적을 살펴보면 역시나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매출이 74조 5천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즉 55%나 줄어든 건데요. 특히나 핵심 사업인 반도체, DS 부문이 문제였습니다. 매출 27조 9천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6조 5천억 원 에서 6조 원 이상이나 급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재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1조 원 가까운 평가 손실 비용이 한 번에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이 미국의 대중 제재
영향을 받으면서 수주가 줄었습니다. 일부 생산 가동률도 낮아지면서 이런 적자가 확대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또 여기다가 낸드 플래시 시장 불안까지 겹치게 되면서 실적 충격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디램 시장 1위 자리도 SK 하이닉스에 내준 상태고요. 전사 영업이익 역시나 3개 분기 연속으로 하이닉스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번 실적을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메모리 가격 반등과 또 신규 고객사 확보가 맞물리게 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 재고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런 비용이 좀 한꺼번에 반영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있는데요. 특히나 HBM 사업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은 2분기에도 그래도 HBM3 판매량이 전분기보다 30% 정도 늘은 상태고요. 그리고 전체 HBM 판매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비중이 90% 후반까지 확대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주력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면 수익성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제품인 HBM4도 개발을 마치고 주요 고객사에게 샘플을 보내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AI 서버와 또 초고성능 컴퓨팅 분야에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향후 수익을 책임질 핵심 제품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삼성은 AMD와 브로드컴에 HBM3를 공급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도 12단 개선 제품의 품질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까지 이제 삼성전자의 공급망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고요. 또 DDR5나 GDDR7 같은 이런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전반의 실적 개선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하반기 반도체 반등을 이끌 핵심 동력은 이 HBM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하반기에는 그래도 실적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운드리 사업도 최근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의 이 초대형 계약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파운드리 쪽 현재 분위기가 지금 어떨까요? 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은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가 TSMC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일부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또 삼성은 이번 테슬라 계약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용 엑시노스 2600칩을 올해 안에 양산을 해서 내년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할 예정인데요. 이 칩에도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이 적용이 되면서 파운드리의 수율과 경쟁력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는 테일러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이 한층 더 확대가 될 거고요. 또 미국 고객사와의 협력도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은 이를 대비해서 내년에는 설비 투자 규모도 크게 늘릴 계획인데요. 결국 삼성은 HBM 사업의 정상화와 테슬라의 계약, 그리고 2나노 첨단 공정을 앞세워서 이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시장 신뢰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테슬라와의 이 초대형 계약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 실적의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최종적으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수출에 대해서 비중이 큰 K푸드 기업들이 일단은 좀 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가격 인상 같은 조정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25% 관세에서 15%로 낮아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당초 예상보다는 좀 완화된 수준이고요. 일본과 EU와 또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10%에서 15%로 오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의 생산 공장이 없는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미국 매출이 전체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전량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미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을 검토를 하면서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이미 협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또 대상그룹도 이 종가김치가 미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현지 공장을 운영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물량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나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고요. 반면에 CJ제일제당과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내 여러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역시나 지금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기존의 10%였지만 15%로 오르는 건 좀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만 올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삼양식품 차원에서는 어떤 다른 전략을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삼양식품은 이번 협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TF팀을 꾸려서 좀 대비책들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네. 관세율이 15%로 확정이 되게 되면서 일부 제품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원가 절감이나 물류 효율화, 또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조정을 하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본격 가동을 시작한 밀양 2공장도 핵심적인 전략 포인트인데요. 이 공장은 연간 8억 3천만 개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는 까르보 불닭, 또 오리지널 불닭 같은 인기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1공장이 중국 중심이었다면 이 공장은 미주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량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미국 현지에서 불닭 열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삼양은 이런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량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가 크게 체감을 하지 않도록 좀 조율할 계획입니다. 또 삼양식품은 이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미국 내 유통망을 재정비할 거고요. 또 현지 법인과 프로모션 전략을 강화해서 관세 부담을 최대한 흡수할 방침입니다. 이 대상도 김치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LA 공장 증설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롯데 웰푸드 역시나 미국에서 빼빼로 같은 간식류의 가격 조정과 또 현지 마케팅 강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국 관세 부담을 단순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또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관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략을 다시금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K푸드 시장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치게 될까요? 네, 사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5%의 초고율 관세는 피하긴 했어도 그래도 기존의 10%에서 15%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이나 대상 그리고 롯데 웰푸드처럼 국내에서 전량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더 짓거나 수출 시장을 다양화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반대로 CJ제일제당이나 농심처럼 이미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앞으로 K푸드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일본과 EU와 동일한 15%의 관세가 적용이 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하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남은 건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또 이런 부담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과연 K푸드의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관세로 인해서 지금 현지에서는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기업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해외 진출 방식에도 좀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의 이 K푸드 변화 시장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월 31일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8월 1일 0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되며 무역협정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선 사전 고지된 고율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자평하며 강경한 무역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으로 31일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4조 클럽에 진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AI 클라우드 사업의 호조 속에 주가는 장중 8% 넘게 오르며 한때 시총 4조 1천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4조 달러 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 기록입니다. 미국의 6월 PC의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4%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지난 5월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관세 인상 여파로 상품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주요 제약회사들의 약값을 인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 17곳에 60일 내 약값 인하 방안을 제출하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 평균보다 3배 비싼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며 최애국 약가 적용 확대와 신약 포함도 요구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연일 내림세가 이어진 건데요. 다만 M7 종목 빅테크 기업 중 메타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호실적이 잇따르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는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상황 함께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03%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또 S&P 500 지수 역시도 0.3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장중 S&P 500 지수와 또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하향으로 전환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7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살펴보시죠. 네, 미 10년물 국채금리 0.05%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실 20년물 국채금리를 더불어서 또 30년물 국채금리까지도 또 장기물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넘는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는 엔비디아, 더불어서 또 AMD와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견조하게 또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엔비디아 등 다양한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서 지수 역시도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모습이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WTI 유가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0.89% 하락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또 멕시코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90일로 연장하면서 그에 대한 또 공급 위축 우려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유가는 떨어진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과 내용 또 히트맵 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그린라이트는 온데간데 없고 빨간불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헬스케어 단으로는 2%가 넘는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단연 눈에 띄는 곳은 바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쪽으로는 0.78%가 빠졌고요. 사실 그와 더불어서 또 AMD, 브로드컴 쪽으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H20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그에 대한 하락세, 또 부담감이 지수에도 작용한 것으로 함께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 또 퀄컴 역시도 그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락으로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쪽으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의 매출 급증에 또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를 했죠. 그에 따라서 또 현재 주가에서는 0.7%대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2%대 상승부를 켜나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4%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가 또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에 또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으로 확인이 되고요. 현재 마감 상황에서는 4조 달러를 좀 반납한 모습이긴 하지만 장중에는 돌파를 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메타 쪽으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탈 쪽으로는 11%가 넘는 또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망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쪽으로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어지는 내용도 이미 소비재단도 열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단연 이미 소비재단에서는 테슬라의 급락세가 또 눈에 띄게 됩니다. 테슬라와 더불어서 전기차 종목들도 대부분 또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또 반면 제너럴모터스의 경우에는 2%대 넘는 상승불 켜지면서 그린라이트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필수 소비재단인데요. 오늘 아마존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사실 전자상거래 부분과 그에 따라 더불어서 또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빠지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라일리와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지 못하고 또 빨간불로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여전히 또 빨간불이 체크가 되고요. 이어지는 내용 또 헬스케어단도 열어서 체크해 보시죠. 오늘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6% 넘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약사에 대해서 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또 주가를 끌어내린 원인이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6% 넘는 급락세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또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 또 금융주단도 함께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스터카드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1%가 넘는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의 거래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에 상반되게 또 비자와 그리고 JP모건 등은 1%대 하락을 가져간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에너지단도 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엑선모빌과 쉐브론 8월 1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오늘 그에 대한 관망세가 더해진 영향인지 쉐브론의 경우에는 1%대 넘는 또 하락폭이 그려지고 있고요. 엑선모빌의 경우에도 0.2%대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종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관세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또 긴장감이 감도는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이슈와 내용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미국장 이슈는 저희 이연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증시는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인 매도세가 강한 흐름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니만큼 장 끝나고 난 후에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나왔지만 주가에 대해서는 좀 향방이 엇갈리기까지 했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매출 같은 경우에는 940억 달러라고 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893억 달러였기 때문입니다. EPS 또한 좋았습니다. 1.57달러인데요. 예상치가 1.43달러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로 올라오면서 예상치 상회했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안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좀 좋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역시 애플의 아이폰이 굉장히 또 잘 팔렸습니다. 관세 우려로 인해서 좀 조기 판매하는 구매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이 좋았는데요. 매출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부분에서 서비스 매출도 다시 올랐습니다. 13% 성장을 했습니다. 앱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애플페이를 포함해서 역시나 서비스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과 아이패드 부분은 좀 엇갈렸습니다. 맥에서는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패드 쪽으로는 좀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함께 체크가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총 이익률은 좀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매출도 좋았고 EPS 또한 오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또한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관세 인하에 대해서 이 관세에서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판매는 있었지만 과연 상분기나 4분기 하반기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에 대한 실적도 확인해 볼까요? 네, 아마존입니다. 2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대해서는 조금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1,620억 달러였는데요. 1,677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 또한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1.33이었는데 1.68달러로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매출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1%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광고 매출 또한 좋았습니다. 23% 성장, 그리고 구독을 포함해서 매출이 총 12% 성장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점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예상치가 194억 8천만 달러인데요. 지금 영업에 대해서는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155억 달러로 하향치를 전망을 했습니다. 역시나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 관세 상승으로 인해서 이 단가라든지 수익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바로 코인과 관련된 두 종목입니다. 역시 같이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두 종목 모두 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장중에는 스트래티지 1.7%, 코인베이스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스트래티지가 깜짝 실적을 내면서 더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는 5% 넘게 하락하는 흐름까지 가졌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래티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깜짝 실적이었는데요. EPS도 예상치 크게 상회했고요. 매출 또한 좋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2.7%가 증가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 순이익 또한 같이 올라갔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좀 좋지 못했죠.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출도 좀 하회를 한 모습인데요. 예상치보다 좀 하회가 되면서 15억 달러 체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좀 부진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5% 넘게 빠지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또 하나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대 4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를 또 하나 찾아보자면 그래도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도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PC 물가 지표 굉장히 중요하죠. 연준이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약가에 대해서 지금 인하를 하라라는 압력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 지금 상장했다라는 점 좀 대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피그마 소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PC 물가 지표입니다. 지금 물가가 올랐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6%가 오른 건데요. 아무래도 연준이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PC 물가 지표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표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역시나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2.6%가 늘었고요. 전달 대비해서도 0.3%가 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 PC 또한 전년과 대비해서는 2.8%가 올랐고 전월과 대비해서도 0.3%가 올랐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PC 물가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상품의 가격이 지금 0.4% 늘어나면서 5월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민감한 가구라든지 가전, 의류, 장난감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역시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더 빨리 상승했다라는 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준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가장 많이 먼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부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에 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상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물가 상승, 앞으로 어제는 이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향후 9월에 실제로 금리가 이 인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지표 좀 자세하게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체크해볼까요? 네, 바로 이 시장을 조금은 하방으로 이끌었던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약가 인하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17개 제약사의 CEO에 약값을 인하하라라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제약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특히나 일라이 릴리, 사노피나 머크, 존슨앤존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역시나 하락폭을 좀 면치 못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한의 핵심 메시지는요. 미국인들이 약값으로 더 이상 바가지를 쓰게 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값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다른 선진국가 대비해서 3배나 비싼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백악관은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약사들에게 3가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고가 가격을 적용해서 미국도 다른 나라와 똑같은 수준의 약값으로 낮춰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에도 이 가격 기준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미국 국민과 납세자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계속해서 좀 압력이 가해진 상황이고요. 날짜 시한도 정해졌습니다. 9월 29일까지 법적 약속을 촉구한 만큼 이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약값이 인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시면서 제약사들이 그동안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값이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도 부진으로 찍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점도 중요합니다. 불응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좀 경고를 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스탠스까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약값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장 소식입니다. 피그마입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IPO 대비했고요. 200% 이상 급등하는 기업을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공모가가 33달러로 확정이 됐는데요. 기업 가치가 188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3달러로 확정이 됐지만 200% 이상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최대어로 등극이 될 전망이고요.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이 갖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도 따져보자면요. 바로 어도비입니다. 협업에 대한 디자인 툴로 인해서 어도비에 지금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고요. 매출도 보자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 2억 5천만 달러로 추산이 되면서 전년과 대비해서는 40%나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그마 상장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실적 시즌뿐만이 아니라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잡음이 있었고요. 피그마 상장까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에서 1위까지 기술이 진짜 힘이라는 댓글입니다. 적자에서 1위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요. 기술이 진짜 힘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기술일 것 같은데요. 1위라는 점에서는 적자에서 1위,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적자였던 시절도 있었죠. 오. 그런데 최근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맞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또 삼성전자를 제치고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순위 경쟁을 넘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이 되는 기술 주도형 시장으로 현재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전 세계 D램과 또 낸드 시장을 통틀어서 2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삼성전자보다 약 6천억 원 앞선 수치인데요. 이건 사상 최초로서 무엇보다도 또 HBM 또 즉 고대역포 메모리 기술력이 이 매출 반등을 이끈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1분기만 해도 이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커졌지만 이후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대형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서 또 AI 시대에 최적화된 고부가 메모리 중심 구조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HBM3와 HBM3E를 이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엔비디아 등 주요 공급사에 그렇게 수요를 빠르게 흡수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수율 개선과 또 공정 최적화까지 더해지면서 기술력은 물론 수익성까지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던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이젠 누가 더 빠르고 또 안정적으로 고사양 메모리를 공급하는지가 핵심 경쟁력이 된 것으로 시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투톱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좀 같은 기간 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HBM 안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삼성전자의 2분기까지 이런 부진 영향은 아무래도 HBM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작년 2분기 41%에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7%까지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판로의 제한입니다.
이 중국 내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에 제약이 생기면서 출하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둘째는 HBM 제품의 신뢰성 확보 지연입니다. 삼성전자의 HBM3 제품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렇게 알려졌죠. 이로 인해서 초격차 고객사인 또 엔비디아의 물량을 SK 하이닉스에 뺏긴 상황이 됐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런 범용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현재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또 HBM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제품 비중이 큰 삼성은 또 가격 하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다만 최근 테슬라와의 또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에 성공하면서 전체 반도체 사업부 차원에서는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운터 포인트도 삼성전자가 HBM3 품질 테스트를 또 조속히 통과하고 다양한 고객군으로 판로를 확대하게 된다면 점유율 회복은 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요약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HBM이 이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아무래도 이 기술로 인해서 계속 앞서면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또한 조금 엇갈린 흐름이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3%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직접 만들겠다는 거네 라는 댓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얼마 전에 테슬라와 함께 또 계약 소식이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 맞을까요? 사실 최근 테슬라의 4680 또 원통형 배터리 수주에서 빠진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다 이런 이슈로도 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0년 이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4680셀을 처음으로 발표한 직후 곧장 개발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오창 공장에 또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해놓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건 전기차 약 11만 대에 들어갈 분량으로 단순히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대형 상용화를 전제로 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그동안 테슬라와 양산 일정을 조정해 오면서 이 4680 배터리를 주력 신제품으로 육성하려던 게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주가 어렵다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으면서 LG 에너지 측에는 이런 식의 통보가 이어졌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오창 공장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려던 로드맵에 사실상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더해지고 있는 얘기겠죠. 더군다나 이 징후는 최근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공급 시점이 조금씩 늦춰지고 또 램프업 일정도 여러 차례 연기됐다는데요. 원래는 2023년 8월에서 9월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속 늦춰지면서 결국 24년 하반기까지 수주 자체가 무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지난 6월까지 사실상 시제품을 마무리했는데 그 결과를 써보지도 못하고 출하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시장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회사 측 입장에서는 또 고객사 비밀 유지 조항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할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은 테슬라와 6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 4680 배터리 관련된 소식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단독 보도였긴 했는데요. 이렇게 철회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3% 가까이 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단독 보도인 만큼 조금은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것은 철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좀 강한 스탠스로 보이는데요. 기술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테슬라의 전략적인 변화다 이렇게 또 시장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또 수요 축소와 또 공급망의 개편 그리고 내재와 전략 가능성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수요 자체가 현재 줄어든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4680 셀은 이 사이즈
사이버 트럭이나 로봇 택시처럼 이 테슬라의 차세대 핵심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 트럭은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할인 판매도 들어갔고요. 또 로봇 택시 프로젝트도 혹시 출시 일정이 현재는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는 이미 파나소닉과 계약한 물량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외부 수주를 무리해서 늘릴 필요는 없어졌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테슬라는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이미 궤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2020년 이후 꾸준히 자체 셀 개발에 투자를 해왔고, 또 2022년에는 자체 4680 셀 생산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또 작년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파나소닉 등 전극 소재를 대량적으로 확보하면서 외부 업체를 사실상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이 외부로부터 완성된 셀을 공급만 받기보다는 사실 핵심 소재를 들여와서 또 직접 조립하고 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구조 변화 속에 이 외부 배터리사에 대형 수주를 맡길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급 우선순위도 사실상 조정이 됐습니다.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파나소닉은 오랜 또 협력이자 공동 투자자로 사람들은 파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밀어줄 명분이 조금은 약해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살펴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순히 이 수주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핵심 파트너의 전략 수정으로 또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전략적인 좀 변화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에도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테슬라와 6조 원 규모의 ESS 시장에서는 지금 계약을 한 상황이니까요. 이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준비, 필리, 조선소 인수 다 계획된 수였네 라는 댓글입니다. 필리, 조선수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선업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대장주인 하나오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선 이 미국의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최종 15%로 현재 확정된 상황인데요. 네. 이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5%에 비하면 다소 또 완화된 수치지만 이 수출 주력업 쪽인 자동차와 조선업에는 또 여전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시장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결이 가능했던 배경엔 양국 간 또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 마스가가 조선 펀드가 결정적인 카드로 작용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주요한 포인트죠. 이번에 발표된 이 마스가는 209조 원 규모의 또 대형 조선 펀드로 미국의 연간 조선 시장 규모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당장 특정 기업에 단기 자금이 투입되는 형태가 아니라 미국 내 조선 생태계 전반의 재건, 즉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과 그리고 MRO 체계까지 포괄하는 이런 장기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점이 관세 협상에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마스가 프로젝트 아무래도 우리 조선업 기업들이 좀 많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오션 어제 13% 급등하기까지 했습니다.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좀 수혜 기업들도 정해져 있을까요? 사실 아까 계속해서 언급된 계획된 수가 있는 종목 하나오션이 또 대표적입니다. 네. 이미 작년에 또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또 MRO 중심의 협력 생태계를 그런 확대를 선언한 바가 있었죠.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또 선박 조립이 아니라 엔진과 후판 성형, 또 밸브와 배관 등 이런 세부 기자재 업체들과 함께 진출해 나가는 구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과 거제를 중심으로 또 1000개 이상의 기자재 업체가 모여 있고 또 이들 대부분이 하나오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런 점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또 상징적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어떤 사례일까요? 사실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징적 프로젝트 사례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미 해군의 6호남 정비 프로젝트가 대표적이겠는데요. 또 하나오션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150명 규모의 엔지니어 인력을 현지 확충했고 또 15개 기업과 또 MRO 협의체도 구성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주를 넘어서 또 한국신 조선 생태계를 이 미국 내에 이식하겠다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또 H대 현대 역시도 마스가 펀드 참여에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선박 설계와 기자재 구매 그리고 건조 기술 등 이런 선박 전 과정에 걸친 기술 협력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인 상황이고요. 또 기술 자산에 대한 투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세 면제용 카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미국 조선업이 다시 부활하는 과정이 또 한국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점들도 함께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관세를 또 15% 낮추는 걸로 동의하는데 또 시장은 그렇게 또 확인하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선업들 계속해서 좀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 조선 업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또 열어주는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의 주가 탄력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어떤 소식이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배당세율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제 개편안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퓨리오사 AI 소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다가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그리고 증권 거래세율까지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증세에 대한 기조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편안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세제 개편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완화됐던 이른바 부자 감세를 다시 되돌리는 그런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법인세부터 살펴보면 현재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9%에서 24%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가게 됩니다. 즉 2억 원 이하인 구간은 10%, 2억에서 200억 원은 20%, 그리고 200억에서 3천억 원은 22%고요. 그리고 3천억 원 초과는 25%로 이렇게 1%포인트씩 바뀌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도 강화가 됩니다. 지금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를 해야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양도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 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권 거래세율도 0.15%에서 0.2%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금융이나 보험업체가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면 교육세율이 현재보다 2배로 높아지고 또 대주주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활용했던 감액 배당에도 새로 세금이 붙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5년 동안 약 8조 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라든지 다자녀 가구의 이 신용카드 공제 확대처럼 조금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개편안이 전반적으로는 좀 증세 기조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세금 완화 장치도 함께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 지금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을 해서 최고 45%까지 종합과세가 됩니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사 배당은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세율은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 구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35%로 기존 종합과세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약 13%, 즉 350곳 정도에 그치고요. 최고 세율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배당주 투자 매력도 예전만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다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까지 한도가 올라가서 공제 혜택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배당을 늘리게 된다면 투자나 상생협력 공제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함께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같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는 효과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반응들이 더 우세한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반응 또한 극명하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개편안 아무래도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의 감세로 인해서 이 세수가 87조 원의 결손이 달했다면서 그렇게 좀 이번 조치를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인세와 주식 관련 세금이 동시에 오르게 되면서 기업과 시장이 조금은 위축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만 바라봤을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투자와 고용 여력이 다소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양도세 대상이 확대가 되고 거래세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긴 하지만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13% 정도로 제한적이고요. 최고 세율도 높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은 투자 유인이 크지 않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들을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배당 확대와 또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작용할지는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과 또 제도 시행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업과 또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시행 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장중에는 100만 원을 터치하면서 황제주까지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이 안에서 방산뿐만이 아니라 조선까지 지금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적들 좀 자세하게 뜯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2분기 연결 매출이 6조 2,700억 원, 영업이익이 8,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170% 가까이, 또 영업이익은 150% 넘게 늘어나면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에 올랐는데요. 영업이익률도 13%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단 방산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지상 방산 매출이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5,500억 원을 넘었는데요. 다연장 로켓 천무와 K9 자주포 같은 주력 무기의 해외 수출이 크게 늘면서 2분기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수출 비중도 65%까지 확대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주 잔액도 31조 원을 넘겨서서 향후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이뿐만 아니라 조선 자회사인 하나오션도 실적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2분기 매출이 3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3,70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예전처럼 저가 컨테이너선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이 높은 LNG선 위주로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익 체력이 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또 조업 일수도 함께 늘어나면서 LNG선에서만 3,7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요. 앞으로도 친환경이나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을 해서 이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 170% 가까이 올랐고 영업이익도 150%를 훌쩍 뛰었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역시나 방산과 조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러한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상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방위비 확대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해외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폴란드로 가는 K9 자주포와 천무 발사대가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고요. 내년에는 이집트와 호주로 나가는 물량도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방산 부문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선 쪽도 기대가 큽니다. 최근에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나그룹은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또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사업도 잇따라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게 되면서 하나오션이 또 미국 조선업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4조 2천억 원을 조달해서 동유럽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또 미국 탄약 스마트 팩토리 건설, 해외 조선소 투자 같은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만 20조 원이 넘는 수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도 했고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의 무기 도입 계획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산과 조선에 이어서 이제는 우주 사업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최근에 누리호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기술 이전 계약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5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누리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민간 기업이 발사체 개발 전 과정을 이제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발사 운영까지 모두 넘겨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계약으로 하나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고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발사체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위성 발사 서비스와 우주 운송, 그리고 향후에는 우주 방산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건데요. 현재 4차 발사도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의 민간 발사체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발사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35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서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고 앞으로는 글로벌 방산, 조선, 우주시장 탑10에 오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방산과 조선, 우주 이 세 축을 동시에 키우면서 K방산으로서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역대 실적을 내놓으면서 장중에 황제주까지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방산, 조선뿐만이 아니라 우주 산업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가 시리즈 C 브릿지 투자에서 1,700억 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니콘 기업이 된 겁니다. 이번 투자 규모와도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투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확대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투자는 국내 AI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퓨리오사 AI가 무려 40여 개 기관으로부터 1,7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로써 정식으로 유니콘 기업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산업은행이 300억 원, 기업은행이 100억 원을 투자했고 케이스톤 파트너즈, PI 파트너즈 같은 사모펀드도 400억 원 규모로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 자금이 기술 리스크가 큰 초기 스타트업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데 퓨리오사 AI의 기술력과 시장성의 확신을 보인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유치한 금액이 지난 7년 동안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 C까지 받은 누적 투자금과 맞먹는 규모라서요. 그만큼 시장이 퓨리오사 AI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잘 들어오지 않는데 필요사 AI에게는 지금 기술력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력의 인정을 받았길래 이렇게 큰 투자금까지 이렇게 유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네, 사실 이번 투자가 좀 가능했던 이유는 퓨리오사 AI의 주력 제품인 레니게이드 칩 덕분입니다. 우선 이 칩은 기존 AI 추론용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LG AI 연구원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엑사원에 적용이 되면서 성능을 확실히 입증을 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기존 GPU 대비해서 전력당 성능이 2.25배나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I 서비스가 커지게 될수록 전력 소비와 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이 레니게이드가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한 건데요. LG는 이미 엑사원 3.5 모델에 레니게이드를 전면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차세대 모델인 엑사원 4.0에도 이 칩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아무래도 이 레니게이드 칩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데 우선 투입이 되고 또 동시에는 3세대 AI 반도체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퓨리오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용 AI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인데요. 회사 측도 이번 투자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또 경쟁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사용하게 될지 글로벌 시장의 공략 전략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LG와의 협업은 퓨리오사 AI가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함께 준비 중인 엑사원 AI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이 솔루션은 레니게이드 칩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칩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맞춤형 AI 인프라를 한 번에 구축해주는 턴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GPU 대신에 앞으로의 퓨리오사 NPU를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요. 이제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퓨리오사가 단순한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서 엔비디아의 AMD가 주도하던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판 GPU 대체 솔루션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퓨리오사 AI 앞으로 이 국내 AI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